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자 김혜승이고요. 네, 토리님, 앵커님 나와라 오바 나왔다 오바 오바 받고 오바 갑니다. 또 오늘도 한껏 텐션을 올려서 오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10시에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잠깐 커피 타러 가신 분 계신 것 같고 잠깐 화장실 가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기습적으로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아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상남자님 오셨고요. 네, 트랜스 고양이님 오셨고요. 네, 해피님 아이디를 제가, 자주 본 분 아닌 것 같은데. 네, 붉은 늑대가 나타났다. 아, 늑대님 진짜 감사해요. 제가 뉴스엔진 30만 제발 넘겨주세요. 이게 멘트 주셨는데, 와, 저희 29만에서 30만 왜 이렇게 더뎌요? 진짜 30만 전에, 그러니까 29만까지는 엄청 빠르게 왔거든요. 근데 29만에서 30만 왜 이렇게 더딥니까? 네,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의 네, 힘이 필요합니다. 자,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네, 많이 저희 공유 좀 해주세요. 진짜. 와, 29만에서 30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네, 우리 30만 파리 해야 되는데 30만이 되면 여러분 더 체험도 한 30분께 나눠드리고 네, 또 노래도 한 곡 하고 하여튼 뭐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쉽지 않네요. 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과 상식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응원, 좋아요로 많이 눌러주시고, 레베카님, 저도 왔어요. 네, 강선희님 오셨고요. 레드맨님도 오셨고, 돌직구님, 어제 빨대왕에서 엔진 구독수를 부러워했어요. 그래요? 근데 많이 차이는 안 나잖아요. 저희가 빨대왕하고 진짜 합방 한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언더73하고 합방은 저희가 성사가 됐어요. 이제 곧 성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네,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 네, 언더73과 합방이 될 것 같은 네, 지금 뭐 거의 99.9%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더73과의 합방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빨대왕하고도 합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빨대왕의 연락처를 몰라서 지금 라이브 할 때마다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데 네, 하여튼 네, 빨대왕과도 한번 합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의견 주시는데 여러분들 네, 많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가 합방을 아주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랑도 합방 한번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너무 영광입니다. 빨대왕은 지금 구독자 수가 줄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는 줄고 있지는 않고요. 네, 여러분들의 힘으로 많이 버티곤 있지만 30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좋아요를 안 누른 분 계시면 네,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이제는 입소문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원님 오셨네요. 아이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구독 누르셨죠? 네, 박희원님. 네, 반갑습니다. 박애숙님도 자주 오시는 분이시죠?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사와 수다는 요 정도로 하고, 네, 첫 번째 기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입니다. 오늘 천안함 15주기를 맞아서 대전 현충원을 찾습니다. 오늘 10시 50분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헌충탑에서 헌화 분향하고요. 또 천안함 용사 묘역도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다람쥐님들도 대전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날이 따뜻하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조심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첫 공식 행보는 제2연평해전의 그 소재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는 거였는데요. 네, 이어서 천안함 15주기를 맞아서 그 진정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앞서 그 연극을 관람하기 전에도요. 우리가 보훈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제복을 입은 영웅들을 얼마나 예우하고 있는지 더 안전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시사한 바가 있는데 국가 보안 그리고 보훈의 진심인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행보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현두님,
이혜승, 자꾸 이혜승, 성희롱을 또 하셨어요. 저 김혜승이에요. 네, 김혜승의 이모티콘을 내놔라 라고 하는데, 이거 만들지 마세요. 만들면 우리 감독님 이상하게 만들 것 같아.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만들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꼭 만들 것 같은데. 하여튼, 기대는 안 되지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베카님. 천안함 15주기 당연히 보수의 적자가 가야죠. 네, 이런 글 주셨고요. 레드앤님, 레드맨인가요? 레드앤이죠. 레드앤님, 좌파 정권 천안함 추모식 못하게 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파발바님, 성희롱. 아니 제가 김씨인데 자꾸 이씨라고 얘기하는 분 그래도 고마워요. 어떤 분은 또 양씨를 얘기해요. 양혜승 씨 있잖아요. 네, 하여튼 김혜승입니다. 이연두님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연두님 계속해서 만들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기대는 되지 않는다. 네, 영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하진식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바오님, 김혜승님과 빨대왕 김유진 쌤의 콜라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유진 쌤도 약간 뭐랄까요? 너무 방송 잘하셔서 제가 걱정이 돼요. 이제 눌릴 것 같은데. 제 텐션으로 한번, 네, 하여튼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또 좋아하시니까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식님, 박혜승 나왔어. 자꾸 저럴 거예요. 네, 레베카님, 양혜승 나왔어. 이럴 거예요, 자꾸. 자, 라일락님, 다람쥐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다람쥐, 오늘도 한동훈의 길을 응원하고 함께 갑니다. 저는 유수엔진에 모닝커피 쏘고 청소하러 가요. 귀는 활짝 열어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저 커피값 주신 거는 1시 반에 오시는 우리 행주행님께 제가 커피 한 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입니다. 어제 산학연 포럼에서 AX 시대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산업혁명과도 같은 인공지능, 근데 AX 시대를 놓치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라는 소신을 밝혔는데요. 자, 이번 강연은 사단법인 산학연 포럼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 강연회였습니다. 자, 강연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 그 강연이든 뭐 인터뷰든 어쨌든 그 발언이 가장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하는 이유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예. 정리가 너무 쉽고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나를 잘 알아듣기도 좋지만 이 사안이 지금 무엇이구나를 이해하기도 쉽다는 거. 자, 어제 역시 그 강연에서도 발언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주요 발언들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기 우리는 조선이었다. 그때 정치가 제대로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했다면 우리의 몇백 년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혁명을 이뤄낸 제국주의에서 결국 나라를 뺏기게 됐다. 그런 시기가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한다. 자, 2025년 현재 AX 시대로의 전환이 조선시대 산업혁명 시대와 이제 빗대어서 설명이 되었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날 강의 보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어제 강연을 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감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목소리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 또 얼굴이 좀 헬쓱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런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지금의 이 AI 혁명이 제대로 그러니까 AI 혁명에 우리가 제대로 올라타고 거기에 숟가락을 제대로 얹어서 이 발전의 도상에 올라가면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재 그 강연장이죠. 그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산학연 관계자 모든 분들 일종의 동지적인 관계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발언에서 AI 혁명을 이뤄내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고, 또 산학연 관계자들과
정치권이 함께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을 피력을 했는데요. 자, 이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고 싶다라는 자신감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제대로 대응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일종의 국가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자, 그 역할 정말 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AX 세대로의 전환, 그리고 그 안에서 정치가 해야 하는 역할, 거기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역할, 또 자신 있는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 강연에서 이현종 님이 사회를 봐서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네, 어제 강연이 참 좋았습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또 네, 어제 신라호텔이라고 하셨는데 조선호텔로 알고 있어요. 그쵸? 조선호텔에서 진행했던 강연이었습니다. 네. 음. 삭발이나 단식과 같은 구시대적인 국회의원들 반성하고요. 우리 한동훈 대표처럼 제발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LCY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또 토토님. 당대표 때 준비했던 강연회라고 하던데요.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않게 얼른 도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네. 아, 오늘 그 한동훈 대표 대전 방문 일정 때문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적은 것 같다라는 글도 주셨네요. 네, 이럴 때 여러분들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미래를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 참 멋집니다라고 홍블랙님이 주셨네요. 홍블랙님도 아이디 롱블랙이 있군요. 롱블랙. 네, 롱블랙님. 네, 롱블랙님, 제가 처음 본 아이디 같은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아님, 그래서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네, 대보. 보보에 이어서 대보. 맞아요? 영님, 지금 천안함 그 15주기 그 행사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자,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어제 강연에서 AX 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그 시대 전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도 많이들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연 역시도 참 좋았다라는 의견 많이 해주시네요. 루시님! 루시님 안녕하세요. 와, 응원합니다. 그러셨는데, 제가 루시님 아이디 보면 늘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아이디를 제가 봤습니다. 루시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이 기사를 제가 왜 올렸을지 알 것 같아요. 네, 눈치 빠른 분들은 이 기사를 제가 어제 그 강연장의 기사 이후에 왜 올렸을지 아실 것 같다. 네, 지난주 헌재 앞에서 민주당 의원이 계란을 맞았던 그 사건이 있었죠. 백혜련 의원이었나요? 네. 그와 관련해서인 것 같아요. 네, 장경태 의원이 입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사당 밖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취지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엄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지만, 네, 그렇지만, 자, 일반 폭행죄 형량이 2년 이하 징역형이다라는 것에 비춰보면 5년, 최대 5년은 좀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나친 가중처벌은 이게 헌법상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네, 기자들이 빵 터진 그 사건이죠. 네, 어쨌든 장경태 의원 측에서는 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의정활동보호법이라고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발언했던 것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어요? 네,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눈치를 채신 분들은 네, 영상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서 이 영상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일반인이 국회의원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일반인이
국회의원은 맞으면 더 아픈가요? 일반인보다 더 아픈가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의 직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그 신분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지 못하.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진짜 빵 터진 게 두 가지 이슈예요. 첫 번째는 킬포인트 1, 기자들이 동시에 빵 터진 거. 예, 그게 이제 킬포인트 1이고, 킬포인트 2, 본인은 정작 웃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이가 상실돼서 본인은 정작 웃지 않는다. 한동훈 대표는 혼자 웃질 않아요. 이게 두 번째 킬포인트.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진짜 빵빵 터졌습니다. 네, 기자들도 웃어버림. 뭐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 네,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빵 터졌죠. 진짜 이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진짜 기자들이 갑자기 빵 터진 게 너무 웃겼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절대 안 웃어요. 아 진짜 이러면서 혼자 안 웃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어제 대박이다. 너무 웃겼다. 네, 여러분들, 네, 맞죠? DMG님도 진지한 한동훈 대표의 표정이 더 웃겼다. 저도 여기서 더 터졌어요. 본인은 정작,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런 얼굴로. 네, 웃지 않으면서 그냥 기자들을 다 터트려버렸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이것도 좀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는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만 지금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죄가 최고 2년 이하 징역형인데 최대 5년으로 올리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헌법상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만 하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사당 밖에서 여기에다 좀 방점을 찍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사당 밖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붙은 건 국회의원들 국회 안에서 치고받고 할 때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던진 분도 계시죠? 뭐 체류탄이었나요? 뭐 이런 거 던진 분도 있었는데 이거 국회의사당 밖이라고 뭔가 제한을 둔 이유는 국회 안에서 싸움 났을 때 본인들은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국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은 뭐 국회에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뭐 자유롭게 싸울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일반 국민들보다 가중처벌을 해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특권의식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좀 멀리 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법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의 입법을 하면 우리가 이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이거 배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 아이, 미쳤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국회의원이 국민을 때리면 그럼 사형을 시켜라! 네, 한명자님, 열받았어요. 근데 요거 괜찮네요. 그러면 진짜 국회의원이 사람 때리면 사형시켜라! 네, 레드앤님, 제 시선 이꼴 앵커님의 시선. 아, 그래요?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저 좀 느끼했어요? 길치도 재밌었어요. 아, 길치 재밌었죠. 그러니까 AI 얘기 막 하고, 암호화폐 얘기 막 하고 이러면 막, 길도 되게 잘 찾을 것 같고, 내비게이션 되게 잘 다룰 것 같은데, 네, 길치. 네, 여러분들도 같은 데서 조금씩 빵빵 터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진식님. 배지 자체가 특권의 상징 아닙니까?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 하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일침 제대로 났다. 네. 국회의원들은 뭐 맞으면 더 아픈가요? 아, 생각할수록 너무 웃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혁 의원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발언들 좀 확인하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 처음부터는 대국민 사기 탄핵이었다라는 얘기했고요. 보수 집회에 대해서는 체제 위기를 느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윤 대통령 그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 확신시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 부당성을 알리는데 집중하겠다, 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네, 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Q&A 있거든요.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찬반으로 정치 인생도 갈림길이 뚜렷하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라는 기자의 발언에 장동혁 의원이 잠시 난감한 표정이 스쳤다라고 기사에서는 전해지고 있고요. 이어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보수 내 유력 대선 주자에서 멀어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기자가 사실 뭔가를 전제하고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 정치적으로 중요한 갈림길에서 각자의 선택은 다를 수가 있다. 소신대로 행동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약간 애둘러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기자가 한 번 더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평소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사람이 좋다. 기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라는 것인데 반면에 정치 연륜이 짧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무 판단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측근들의 정치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장동혁 의원은 사람은 좋지만 정치 연륜이 짧다라는 평가가 있고 한동훈 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측근들의 정치 경험이 짧아서 그런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기자 역시도 뭔가를 깔고 질문을 하고 있죠. 네. 하긴 그랬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을 인터뷰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 실제로 정치 경력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인 거죠.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답변은 또 한 번 피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가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와서 보니 한동훈 대표가 주변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평가가 맞았던 거 아닙니까?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한 번 더 답을 하는데 최고위원을 사퇴한 이후 한 전 대표 그리고 지도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한 조언을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 뭐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뭐 장동혁 의원이 다양한 조언을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사실은 뭐 되게 유명한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레드앤님. 장동혁 의원이 답을 피한 건 돌아올 틈을 남겨두려고 하는 거겠죠? 라는 뭐 말도 주셨고요. 네. 네. 사야님. 그 입을 다물라!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LCY님. 몇 년 동안 장관, 총선 경험, 뭐 당대표, 계엄 모두 겪은 한 대표는 누구보다도 정치 경험 풍부합니다. 라는 글 주셨고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이 같이 함께 쓴 그 책,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보면 그 윤석만 전 논설위원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짧은 기간 동안 밀도 있는 경험을 했다. 네, 정치권에서 밀도 있는 경험을 했다. 이 단어가 그냥 모든 걸 대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나 잘해라! 진달래님도 화나셨어요. 너나 잘해라!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늑대님도 그 입을 다물라! 너처럼 배신은 안 한다!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좀 속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쭉 보면서, 장동혁 의원을 왜 인터뷰했는지도 알겠고, 그죠? 그리고 어떠한 그 기조를 깔고 인터뷰를 했는지도 알겠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현실이 돼서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데 뭐 이번 주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가 지난주에 예측이 되었던 날짜인데
지금 또 어제 나온 기사들을 보면 목요일에 헌재에서 일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이어서 판결이 나진 않아서 4월로 넘어갈 확률도 높다라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계속해서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선고를 받을 확률이 99.9%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사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요. 카밀라 킴님, 질문 던진 기자가 너무 심하게 왜곡이 되어 있네요. 라는 글 주셨습니다. 여기가 시사온이더라고요. 시사온. 이게 좀 약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저는 못 들어본 곳이었어요. 시사온은 시사온 뭐 이런 곳이었어요. 시사인이 아니라 시사온이더라고요. 저도 시사인인가 해서 봤는데 시사온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기사.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와,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말합니다. 트럼프 1기 내각 때의 발언이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국 정부는 유능하지도 않고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던 그 정부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밝힌 이 발언의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 내린 평가라고 하며 발언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부친은 트럼프 대통령, 부친이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표현을 썼다. 이 무능하다, incompetent. 이 단어를 직접 썼대요. 무능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며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굉장히 황당해했다라는 반응도 보였다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아니, 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 이거 좀 황당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일본을 적대시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그때 당시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좀 황당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더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과의 외교가 어렵다는 그 요청에도 황당하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계엄이 터졌고 그 계엄에 대한 사전 논의라던가 그날 당시, 그러니까 계엄이 터진 그날 당시 미국과의 전혀 일원의 소통도 없었던 한국 정부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성조기를 들고 지금 광장에서 흔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하게 되지 않으세요?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후에 일본과 관계 너무 어렵다,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 아니 왜 그걸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냐, 직접 해야지, 왜 미국을 끌어들이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의 장남이 이렇게 얘기한 게 그냥 사석에서 나온 얘기니까 혹은 지인에게 한 말이니까 이거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이어지는 기사 내용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1기 내각 때, 그때 당시에 임기 때 백악관에 있는 측근들이 펴낸 회고록에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그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닌 존 볼튼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문재인은 중재자도 조정자도 아니며 그 자신이 이 쇼의 중심이 되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슈의 중심이라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이었겠죠. 네, 트럼프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고요. 또 한 분, 전 국방장관을 지닌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미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성조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라는 글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래요. 예, 미국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뭐 그 역시도 요청한 것이 잘했다 못했다는 그 나중이고 외교에 대해서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에도 황당하다. 그걸 왜 나를 끌어들여? 왜 미국을 끌어들여? 황당하다. 자기가 해야지라고 했던 입장을 가졌던 대통령인데 지금 네,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네,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그 뉴스엔진의 봉영식 교수가 출연을 한 거 혹시 아세요? 뭐 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봉영식 교수의 어제 그 출연에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 내용을 보시면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그 12.3 계엄 그날, 네, 계엄이 터졌던 그날 미 대사관이 한국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리고 용산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그 현실에 한미 관계는 이미 치명적으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2기 내각을 맞이했는데 1기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고 일본과의 외교가 어렵다고 본인에게 와서 요청을 했었고 그걸 왜 나한테 요청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했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였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12.3 계엄의 그날 네, 미 대사관이 외교부와 통화도 안 됐고 용산과도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한미 관계는 좀 치명적으로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현실. 이게 지금 빨리빨리 회복해야 되는 한미 관계가 지금 보여지는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과거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고 또 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기 때문에 글쎄요, 한미 관계에서 좀 오해와 신뢰가 회복되는 실마리가 제공될지 많이들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한국 패싱에 영향을 미친 듯이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네, 찡코님,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성조기 부정선거 깃발 들고 있는데 이거 처참한 극우 선독꾼들의 모습입니다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네, 하진식님, 대외 신임도 국격 추락 정말 심각합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좋습니다. 쭈니님, 그래서 한동훈 대표뿐입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요. 네. 수산나님, 광화문에 계신 어르신들 힘이 빠졌는지 태극기 흔들지 않고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 계시던데 힘 빠지실 때가 됐죠. 그러니까 참 사실 장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좀 걱정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는 한덕수 총리를 좋아하죠. 네. 박애숙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정기님,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된 의견 나왔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민주당 천막 당사 어이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방탄조끼 입고. 아유,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네. 찡코님, 광화문 어르신들
그 자녀들은 알고 있는지 부모들이 거리 광장에 나와서 태극기 성조기 흔드는 걸요 라는 때 아실걸요. 예. 왜냐면 댁에서 맨날 나오실 때마다 이 가방에다가 태극기랑 성조기 꽂고 나오시는데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그쵸. 네, 미국 한미 관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웃으시라고 제가 마지막은 좀 웃기는, 네, 좀 황당한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기사에 보면 이게 이제 비행기 타면 앞에 화면이잖아요. 화면에 내가 탄 비행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항로를 보여주는 지도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비행기가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LA에서 상하이를 가던 여객기가 2시간 만에 돌았어요. 자, 돌아서 어디로 갔냐면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네, 이유는 기장이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UA198편입니다. 네, 이 항공기는 이륙한 지 3시간이 지난 네, 오후 4시 51분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다시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A에서 떠서 상하이를 가려다가 비행기 돌려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상황인데, 일단 기내에서 영어로 이제 안내가 나왔대요. 기장이 여권을 잊었다. 그리고 중국어로도 같은 내용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그 승객 중에서 가장 열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승객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LA로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근데 네, LA에서 탄 비행기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간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양이님께서 중징계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돌직구님, 기장도 여권이 필요하군요 라는 글 주셨는데,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기장도 여권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기장은 여권이나 비자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비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권을 놓고 왔다. 진짜. 자, 이날 회항으로 23일 오후 6시 반에 도착을 해야 했던 이 항공은 6시간이 지연된 24일 0시 30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항공사 측에서는 승객에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30달러, 그러니까 한 44,000원 정도래요. 네, 44,000원 정도의 식사 쿠폰을 사과의 의미로 줬다고 하고요. 또 일정 변경이 필요한 승객에게는 항공편에 대한 변경 옵션을 안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승객들은 3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 기장 말고 다른 기장이 조정하는 상하이행 항공기를 탑승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회항으로 최소한 유류비만 한 6,063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빵빵 터졌어요. 와, 이게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은 총, 기장은 여권. 예전에 왜 전쟁 가는데 군인이 총 안 가지고 가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기장이 여권을 안 챙겼다.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을 같이 했던 그때 당시에 회계팀 대리님이 계셨는데, 예, 저는 회계팀이 아니었고, 저희 회계팀 대리님이 저 그 얘기한 거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을 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대요. 근데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못 갔대요. 그래서 왜 못 갔냐고 했더니 여권을 안 가져가서 비행기를 못 탔대요. 예,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바로 공항을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여권을 못 가지고 가서 신혼여행을 못 갔대요. 그때가 결혼한 지 한 2, 3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신혼여행을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니 대리님 그 좀 속상한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라고 물었더니 그 대리님이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여권이 내 여권이 아니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여권을 놓고 와서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내 여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평생 구박받을 일이 없다. 네,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재밌었던 게 어떤 시골에서 이장님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해외여행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대요. 근데 여행사에서 이제 막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이 여권은 꼭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이거 잊어먹으면 못 간다고. 꼭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했더니 이장님이 여권을 다 걷어가지고 걷은 것까진 좋아요. 네, 여권을 다 걷어가지고 펀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걸이를 해서 목걸이로 이렇게 네, 우리 어르신들께 이거 큰일 난다고 잊어먹으면 큰일 난다고 같이 버스 타고 공항 갔다가 네 여권 훼손되면 비행기 못 타잖아요. 다시 그 버스 타고 돌아왔던 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참 예.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저는 기장이 여권을 안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저는 처음 봤어요. 예. 사연님. 역시 나만 아니면 돼. 아니 왜냐면 그 부인이 안 갖고 간 게 아니라 이제 남편이 안 가지고 갔으면 진짜 그 부부는 평생을 엄청 시달렸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죠? 네, 제가 화도 많이 나시고 요즘 좀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웃으시라고 요 기사까지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 사랑방도 함께 달려왔고요. 네. 이어지는 방송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는 정치는 상식이다. 오늘은 결방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네, 아마도 그곳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네, 12시 30분 정치는 상식이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을 그곳으로 보내드리고 오늘 결방을 합니다. 네, 이어지는 1시 반입니다. 네, 지금 10시 36분이니까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저희가 돌아올게요. 스킨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 우리 김형주 전 의원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4시에는요. 정정당당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합니다. 오늘 방송 네 12시 반 없어요. 그 에너지 모아서 여러분 1시 반에 오시는 겁니다. 1시 반 그리고 4시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은 미리 열려 있으니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구독 설정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사랑방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찐코님. 한동훈 대표님 몸살 났다는데 오늘은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동을 해서 네, 그 대전으로 네, 대전의 현장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1시 반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